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6일 믿기지 않는 참사가 발생했었죠. 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각계각층의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를 만들지 않아야겠다라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각자의 틀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대한 각성,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정치권이 어떻게 변화해야겠는가라는 것을 두고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이 이어지고 발제가,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 마지막으로 질의답변과 마무리로 이어지겠습니다. 발제 시간에 발제자 소개, 그리고 토론 시간에 토론자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깐 일어나서 추모 묵념 시간입니다. 10초간 일어나고 묵념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발제자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보와 보수를 넘어, 그리고 노무현 이후, 2013년 이후 결혼 불능 세대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하다 외 다수의 책을 저작하셨고 현재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새로운 진보, 그리고 100년을 가는 이념결사 집단체를 꿈꾸면서 정치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정치 시민연합 기획실장이셨고 고금과 상황실행이사, 연세대 신학대를 졸업하고 현직 복사이기도 하시고요.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그리고 있는 여별 시민운동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12년 중도를 표방하면서 창립한 정의연대에서 고영회 성창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현재 행정학 박사이시며 전국병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먼저 순서대로 김대 소장님부터 발제 10분가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방송사회자 같아요. 방송사회를 해도 선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이제 지금은 이제 통곡과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성찰과 반성의 터널로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그 성찰 반성의 수준이 좀 앞으로 남북한 코리아의 동맹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찰과 반성의 수준이 힘이 좀 우려됩니다. 대형 해난 사고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크게 세 개가 있죠. 남영호 사건 1970년, 73년에 한성호 사건이 있었고 93년에 서해 폐교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사 검색이 네이버에서 간단히 되는 것은 서해 폐교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해 폐교 사건에 그때 이제 신문 보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1주년쯤 돼가지고 또 서해 폐교 참사 1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연한 행동의 어떤 문제점들이 쭉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가격 규제로 인한 것들이 많아요. 가격 규제로 인해서 제대로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과적을 하게 되고, 이런 투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후 선박을 운전하게 되고, 뭐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려 20년이 지났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 참사를 계기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 그거 지금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거대한 참사로부터 전부 다 배우는 능력이 있나 이런 어떤 심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참사의 원인을 손으로 한번 헤아려 볼까요? 자, 제일 먼저 가장 직접적인 거는 과적이 있었잖아요. 상습적이었죠. 그죠? 이게 상습적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쩌다가 한 번 한 과적이 아니고 상습적 과적인데 이걸 잡아내지 못했어요. 자, 평양수 뺐습니다. 화물결벽 제대로 안 했어요. 기상이 나빴는데 무리한 추정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양장비 제대로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비상대비 교육훈련 말입니다. 그런 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급변침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지 선장이라 그럴까, 면허 선장, 면허증 대여 선장 같은데 그런 사람 올려가지고 소주 한 박스 가지고 타가지고 뭐 한 게 당연히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청해진 해운에서 제대로 전혀 배치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인설교관 같은 게 교사분들은 학생들 있는 대로 사실은 쫓아가는 게 당연한데 인설교관 같은 경우는 교장한테 보고를 갖다 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사실은 선실로 달려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자, 선장의 어떤 처음에 판단 미스가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경적으로 봐도 지금 처음에 통신의 문제가 인도 VTS의 어떤 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통신장애 있었죠, 넉장 출동했죠, 몸살이기 했죠. 그 다음에 또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 낡은 배 사가지고 아주 불안정을 갖다 심화시키는 어떤 개조 행위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이제 낡은 배 설령 연장을 갖다 했고요. 더 한번 근원적인 문제는 로로선이라고 하는 건 구조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배인데 그 배를 연한 430km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긴 원거리 항해를 갖다가 시킨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독점 노선을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연안해운시장 개방을 하지 않았고요. 개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듀얼로 가는 게 아니라 독점 노선 허용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격 규제를 줬어요. 자,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웬만한 그 유병이 좀 악랄하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웬만한 기업인들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비용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낡은 배 사야죠. 그 다음에 싼 임금을 갖다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고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몸빵용 선장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꼭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분식회계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이익 나면은 경쟁자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런 크게 보면 어떤 한 20가지 정도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강조되는 게 뭐가 강조됩니까? 지금 민주진보 쪽에서는 설령 제한을 이렇게 풀었다. 20년에서 30년으로 풀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문제를 가장 크게 부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인들을 갖다 직접 쭉 뜯어보면은 사실은 그건 한참 우스입니다. 근데 이놈을 갖다가 지금 제일 앞으로 갖고 왔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3월달 초부터 규제 완화를 간판 정책으로 삼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 정부는 원래 이 규제 완화를 갖다 대표 상품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인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소하는 거거든요. 이건 문제를 풀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문제를 풀자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인과관계도 맞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직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특별 성명을 내가지고 찌그리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라? 자본보다 생명? 인간? 근데 맹철하게 보면 우리가 연안해운 시스템, 연안해운 시장에서 우리가 이 가격 규제를 갖다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싼 요금을 갖다가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따라서 국민 탓이라고 생각,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은 이 연안해운 시장 시스템을 갖다 설계를 제대로 잘못한 겁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안해운 시스템이 개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 규제 완화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국 사회는 그 어떤 나라보다 규제가 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선거운동 규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센 거예요. 왜 세냐? 그 공정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된 규제가 제일 셉니다. 왜 그러냐? 교육 시험 사다리 해가지고 운명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규제 완화의 어떤 그 바람이 불어도 선행학습 금지법, 선행교육 금지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내신평가제도 이러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규제, 그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촘촘하고 셉니다. 그게 이데올로기 어떤 통제, 그 문제도 있고요. 자, 맹기사에 보면 우리 인구 밀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원래 이제 규제 그 포털 사이트를 가보면은 규제
그저 제일 많은 데가 국토부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엄청난 우리가 인구 집중돼 있잖아요. 수도권 가면돼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내용에서 여러 가지 어지럽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해양수산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규제, 뭐 남해를 갖다가 규제를 한다든지 안전 관련된 규제 이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자치나 분권이나 차조의 전통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동업자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동업자 조합, 회원조합이라든지 변호사 조합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율규제를 합니다. 지급률 규제를 합니다. 다 아는 선수들끼리니까 더 잘하겠죠,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이 법을 갖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는 회원조합이 전혀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에 업자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해양업자들이 영국에도 네덜란드에도 다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해운조합이라든지 동업자 조합의 자율규제가 없다 그러면 국가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우리가 유교 이상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 이상국가는 왕과 이 군자, 유효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교화합니다. 삼강오륜을 가지고 생활 깊숙이 들어가서 교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관료 입장에서 보면요, 규제와 강화를 하면요, 산업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규제를 완화를 하면은 문제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다 지탄을 하고 감사가 뜨고 막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료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규제 강화는 정광석가처럼 합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같은 거. 규제 완화는 군뱅입니다. 웬만하면 안 하라 그래요. 그리고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규제 강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어떤 청년들이 죽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그 규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죽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관료 욕 안 합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하면은 온통 그냥 관료 책임이 아닌 것조차도 그냥 관료한테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규제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그런 점에서 한국에 제가 볼 때는 서민과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열행을 받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아요. 산업구조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원래 기회의 재분배를 하는 어떤 금융이 완전히 관료적 규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른쪽 다리가 금융에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딴 데서는 GDP 1수준을 갖다가 뭐 받는다면 우리는 GDP 한 2 내지 3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한쪽에서 왕창 파이를 많이 먹어가면은 딴 쪽에서 파이를 적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파이 나는 파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지금 어떤 이 서민들, 지금 청년들이 공무원 일자리 하나 놓고 100대 1, 200대 1의 경쟁을 갖다 벌이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교우위 산업 쪽에서 원래 고용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비교우위 산업 쪽에서는 고용을, 여기서는 해고를 하면 살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신규 채용은 살인 예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기존의 기득권들은 저희 같은 나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이러한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대한 아무런 어떤 솔루션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성찰 가능성을 수준을 보면은 정말 정치권이 무능하고 정말 악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생명이니 이런 타령을 갖다 하면서 사실은 인간과 생명과 청년과 서민을 갖다 더 죽이는 짓거리를 갖다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가 무능한 것은 근원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대적 상호존에다가 독과점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독과점하에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거정당제도가 적대적 상호존에 이게 독과점이 되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가 어떤지 20년 전에 도대체 서해폐병으로부터 뭘 배웠는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어떤 20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얽히고 섞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파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치 선진화가 결국 모든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관건이고, 그리고 그것은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의 선진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를 풀려는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다라는 설령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솔루션에 대한 제대로 된 해답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이 혁명의 첫걸음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으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독과점 행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의 유명종입니다. 네, 앞서서 우리 김대우 부장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또 독과점, 또 적대적 상호의존에 대한 이 정치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정치라고 하는 게 뭘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트위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하면 언론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팩트TV 같은 경우도 중앙 언론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러나 트위터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나라를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부분에 이렇게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의 그 문제의 핵심이 있고 그 본질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정치에 대해서 시즌이 되면 막 관심을 갖는 것 같다가 또 시즌이 지나가면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마디로 정치는 참 가깝고도 먼 실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우리랑은 별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그 시장 후보 두 사람의 어떤 대결이 어떻게 보면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안철수 그 공동대표의 새정치에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격의 열매가 박원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2012년도 총선 그리고 그 전에 재보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캠프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관계를 갖고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사고를 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이 정치를 진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안철수만 바라본 거죠. 근데 그 안철수라고 하는 이미지는 많이 어떻게 미디어에 의해서 가공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실제에 발을 딱 담그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새정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민주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안철수식의 새정치에 대한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안철수도 결국은 민주당 또 다른 민주당의 어떤 하나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번에 이제 광주시장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무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2012년도 민주당 공천에서 있었던 수많은 계파 간의 갈등과 오류 문제들이 이번 2014년도에서도 동일하게 공천 문제에서 많은 잡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잡음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다 지금 이제 묻혀졌지만 사실 수많은 또 정치적 희생자들,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공천에 탈락해서 이런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기성정당 정치의 한계를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른 정치로 나아가는 기반을 좀 다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같은 스타 플레이어 중심의 정치 운동은 이제 그만하고 좋은 팀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정말 아래에서부터 좋은 팀워크가 구축해서 갈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정치 운동이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난 시장 후보가 지난 한 2년 반의 어떤 과도기적인 서울시정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업적을 냈거든요. 그것이 사실 박원순 시장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었던 희망 제작소라든지 뭐 이러한 그 NGO 비영리 단체의 팀워크가 사실은 오늘날 그 민주당의 어떤 그 경직된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서 그나마 이렇게 창조적인 인력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그렇게 혁신적으로 잘 이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박원순 팀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정치적 실제화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세월호와 대한민국이라는 한 세미나에서 세월호 세대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1998년에서 1996년생 고1에서 고3의 나이 또래에 있는 이 청소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향후 한 10년, 20년이 지날수록 상당한 어떤 그 임팩트를 가진 세대로 저는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4.19 세대처럼 이러한 그 집단적인 세대가 같은 충격을 받은 세대가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세대가 저는 정치 세력화가 되고 대한민국을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을 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배들 그룹은 그러한 새로운 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토양과 그러한 운동들을 사전적으로 계속 좀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선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이제 어떠한 선수를 양성해야 되느냐.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나가는 어떤 그 후보들이 어떻게 선수죠. 그러나 선수 선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빅 리그일수록 아주 그 밑에서부터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리그, 학교에서 대표가 돼서, 지역의 대표가 돼서 뭐 마이너 리그도 있고, 마이너 리그 중에서 트리플 A도 있고, 트리플 B, 트리플 어쨌든 그렇죠. 더블 A, 뭐 그냥 A, 더블 A, 트리플 A. 그래서 이제 메이저 리그 올라가는 시스템. 그 안에 수많은 그 예비 후보들이 있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선수 양성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보수 쪽에 갈수록 이제는 세습되는 구조들이 나타난다. 남경필 이번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세습 정치인의 어떤 표상이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그 역동성이 떨어지고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이런 방식의 그 더 이상 이제 이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정몽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거대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좋은 선수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역동적이고 유연한 방식의 그 시스템, 선수 양성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가 선수 중심의 정치가 지금은 선수 중심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되면 한 4년 동안 이렇게 또 활동하다가 공천에서 탈락하던가 선거에서 지면 또 이렇게 야인이 돼서 참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한마디로 정치 낭인, 정치 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번 했던 분들 모임이 상무회 뭐 이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패가 망신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에 머물러서 다 자기가 주인공 되는 일종의 왕자와 공주병 의식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후배를 키워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토양이, 시민사회 토양이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공 되겠다고 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정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정치가 좀 돼야 된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부분이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먹고 사는 거랑 별 관계가 없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과 잘 유연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의식 있는 어떤 시민 사회의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생활 정치 현장에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항대라든지 참여당의 시민 세력이라든지 지금 정의당 이러한 시민 사회 운동을 하려고 했었던 30대, 40대, 50대 그룹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중앙 정치의 늪에 훅 빠지고 몇몇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나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열망도 다 이렇게 일상의 파도 속으로 다 이렇게 함몰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 생활 정치 운동, 또 그런 정치 세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종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결국 정치적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다, 스타 플레이어 중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필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정치적인 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인큐베이터가 우리 사회에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건모 공동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연대 공동대표 양건모이고 행정학 박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처럼 세월호 이후 다른 정치를 꿈꾸며 사실은 이제 너무나 유가족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제 기사를 이렇게 방송을 볼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안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내가 재난 행정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제 여러 번의 만남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재난을 하게 뭐 노동자도 터지고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고로 재난으로 죽어가는데 여태까지 그거는 굉장히 뒷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월호 이 참사가 나타나면서 재난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들 이렇게 말하자면 관심이 있었던 때가 없었다. 사실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어떤 이런 걸 거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그래야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이 재난이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맨날 이 사람들은 저 뒤에 학구방 말하자면 구석탱이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요한 포스트를 그러니까 지역에서 착한지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직은 만들었는데 기능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진행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이제 정부에서 지금 국가안전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안전행정부 안에 제2차관이 실제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너무나 이제 중앙이 재난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국무총리 소속의 안전처를 국가안전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금 해양경찰청에 있던 해양 안전본부를 하나 갖다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이 있는데 소방방재본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사고라든가 화학이나 이런 사고가 터지면 특수재난본부를 해서 이렇게 놓으면서 실제로 중앙에서 어떤 특별기동대 구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부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혁신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기 이제 저희 정의연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이런 어떤 처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게 부처청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밑에 처장이 있고 처장 밑에 청장이 있는 건데 처장이 아니라 한 직급 위인 장관급의 국민안전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만들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재난구조 자체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새정치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 국내외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장관급들을 관리하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64개의 정부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지금 거의 허겁허겁 하는 데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하고 장관급의 평균 임기가 10개월, 1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임기 동안 한 번도 재난을 안 당하거나 재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국가재난을 맡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처럼 국민 안전, 장관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난 구조 같은 경우는 각 부처가, 그러니까 재난이 한번 터지게 되면은 한 9개에서 13개 부처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 정보통신, 언론, 하여튼 이런 구급, 보건복지 이렇게 해서 한 10개 부처 이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장관급보다 한 직급 낮은 처장이 이걸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장관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처장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장관급 이상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관료 체계의 위계 질서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한 직급 낮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장관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기술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재난 구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상당 정도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요하거든요. 전문을.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육성하고 그런 부분들 계속 이런 것들은 막 수시로가 가갖고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가안전처를 만들다 보니까 처 밑에는 청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소방안전 본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부로 두게 되면 그 밑에 지금 해양경찰청이 그대로,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그대로, 지금 해경 부분도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금 해양경찰청이 해체된다니까 지금 거의 멘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무슨 청을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특수성이라든가 역사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한 번에 이렇게 해체하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오히려 지금 현재 해양경찰청하고 소방방재청을 그대로 그냥 가질 수 있는 그런 장관급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그 법에는 뭐냐면 이거의 원래 책임자는 진도에 있는 서해지방경찰청장이 현장 책임자고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대책본부장이에요. 법에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은 이 사람들이 잘하게끔 인력, 자원, 그 다음 필요하면은 국내에서 전문가를 전부 다 해갖고 거길 지원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모르는 거죠.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니까 국무총리가 했다가 장관이 했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은 대통령이 여기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렇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면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대책본부장이고요.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시도, 시장이나 도지사, 시군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전부 다 재난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기능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이걸 할 때 해양경찰청에 있는 해양경찰 공무원이 가갖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소방 공무원이 가서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97만 명이거든요. 97만 명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면 공직윤리가 지금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윤리, 그다음에 내가 정말 그런 상황, 위에서 명령이 안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죽어갈 때 위에서 명령 안 떨어지면 우리는 전부 다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직윤리, 그다음 공무원의 자질 이런 것들을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 토론을 시켜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국민들이 자기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참사를 막을 것인지 국민하고 기업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해경이 뭐 이렇게 해체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지금 안타깝게 했어요. 걱정스럽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에서는 어쨌든 끝까지 실종자를 찾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난 전문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장 재난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재난관리, 하나는 그러니까 관리자급의 재난관리 전문가가 있고 실제로 가서 이렇게 구하냐는 재난전부 관리자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육성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람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장관이나 대통령이 가서 사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잠수사가 아니면 소방 공무원이 가서 사람 목숨을 구하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 더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하다가 뭐 사망을 당한 거나 사고를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농담 삼아 최소한 10억 이상은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냥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요번에 그 정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잘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진상조사위원회를 뭐 여야 이렇게 민간한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그 세월호 참사라든가 아니면 그 실제로 민간 잠수사라든가 해경의 공무원이라든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지금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지금 재난안전 장비가요 다 지금 현재 구명정이 46개 중에서 하나만 터졌어요. 하나만 열렸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통영함이라든가 정부에서 가장 뭐 구조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전부 다 작동 안 됐잖아요. 그 다음 우리 뭐 뻔히 알지만 뭐 군대를 가나 뭐 학교를 가나 사실 뭔가 그 재난안전장비가 터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두 개 터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방 측면에서 지금 어쩔 수가 없죠. 기존에 60년 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하고 지금서부터 이 세월호 이 참사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국민이나 기업도 정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정부도 부분에서 우리가 감시를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재난안전장비도 그 이전에 말하자면 비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안전장비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증가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개혁과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병행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식물기관이다. 조직은 있으나 실질적인 행동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경이나 소방방재청이 외청을 둘 수 있는 국가안전부, 국민안전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장관급 이상이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토론하러 오신 네 분 간단히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계신 손한민 청년 소사이어티 대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민주통합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민주당 내 청년 조직이 아니라 바깥의 청년 소사이어티라는 청년 조직을 결성해서 활동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정민 예스 부편집장이 나왔습니다. 예스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산하단체인 대학생 언론협동조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주제하에서 웹진이나 출판문 그리고 팟캐스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김영웅 다준다 연구이사 나오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요. 베스트 컨설팅 대표, 현재는 다준다 청년연구소의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승원 단원고 대표로 오셨습니다. 네, 또 대표라고 하시는 그냥 졸업생 대표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원고의 페이스북 비공식 페이지를 운영하다가 학교 측의 일부의 거센 항의로 현재 업로드를 중지하셨다고 들었고요. 고2 때부터 YMCA와 진보신당의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토론의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먼저 누가 먼저 인사해 주시면 손학민 대표부터 토론 인사해 주시죠.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여론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추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또는 여와야 집권 정당이 바뀐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좀 근본적인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뀌고 여와야가 바뀐다고 해서 어처구니 없었던 그 기업윤리와 그 선장의 그런 직업윤리, 그리고 뭐 사회 전반적인 풍조인 돈과 자본이 중심이 되는 천민자본주의가 기본에 되어 있는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의 생명이나 그런 안전 그런 가치들이 이제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이제 돈이나 자본 중심의 그런 천민자본주의가 많이 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로 변하는 좀 국가가 좀 개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의 정치 구조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지 않나, 또 그것이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집권 정당이 어떤 정당이 됐든 계속적인 기조가 이제 신자본주의 계속 강화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정치 개혁 또는 정당 개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개헌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전국 대학생위원장 정당인으로서 위원장을 했지만, 보면 다당제를 허용을 하지만 실질적인 양당제 속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굳건한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념이나 또는 정책으로 승부하지 않고 뭔가 그 지역 기반에 이제 의존을 하면서 서로 이제 의존해가면서 발전 없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소선거구제의 혜택을 지금까지 그 양당이 받아오면서 그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고 퀄리티가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개헌 얘기가 선거제도 얘기보다는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분권의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4년주임제를 할 것이냐, 또는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이냐라고 중심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대통령의 그런 그 개헌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런 대통령제를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개헌의 취지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선거제도까지 같이 좀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장 가깝게 받는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권의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로 개헌이 됐을 경우에 연정이 가능하고, 또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닌 정당의 이념이나 갖고 있는 철학 중심으로 정당이 개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당이나 또는 정치인, 국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좀 단합, 청년들이 좀 연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주장하고 또 이제 기성세대와 동의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또는 기성단체들과 좀 연대를 해서 꾸준히 요구하고 좀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본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선거제도가 대통령제 개헌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거제도도 함께 개혁이 돼야 실질적으로 활동이 잘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지율과 의석수가 비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비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민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권위주의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정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최근 정치를 얘기하면서 안철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안철수 씨가 처음에 상식을 들고 나왔는데 그 이제 상식의 역할은 이제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아닌 거를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대개 이제 기존 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어쩔 거냐 대안 제시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식 이후에는 이제 지식의 문제가 대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식을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내부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방해를 하는 게 저는 이제 권위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철수 씨도 이제 최장집 선생님과 결별을 하면서 그게 이제 지식의 결핍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권위주의가 이제 깨지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세월호 구조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보고하기에 급급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게 바깥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선장도 이제 회사에 전화하기 바쁘고,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 혁명을 이루고, 또 이제 유명정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여러 아래로부터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양건모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려면은 나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주체고, 또 언제나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민이라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도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한 가지 대안적인 문제의식을 비치자면 저는 추첨을 생각해 볼 법하다고 믿거든요. 지금 여태 이제 투표를 하면서 이제 선수를 선발하는, 그러니까 각자가 한 표를 가지고 선수를 선발하는 제도를 생각하는 건 늘 되게 제도권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를 생각하는 것과 또 청년들이 속해 있는 또 운동에서 내볼 수 있는 문제의식은 또 많이 다른데, 키워드를 추첨으로 잡은 이유가 이제 누구나 자기가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긴장 상태를, 그러니까 텐션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라고 봤습니다. 네, 권위주의 그리고 추첨에 대한 방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 부사님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에 많은 정당들이 있죠. 많은 정당들인데 정치를 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는 회의감을 들게 하는 사고가 아니었나 싶고, 이번 사고 이후에 많은 뭐 이런 토론회도 있고 여러 세미나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이제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세월호 세대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앞전에 대형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죠. 기도 안 차는 상풍백화점도 무너졌고, 다리도 무너졌고, 또 뭐 대구 지하철에서 불도 났고. 근데 그때마다 그 사고를 기점으로 세대를 가르거나 그 사고를 겪은 세대를 규정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해보자, 뭐 제도를 바꿔보자, 정신을 바꿔보자 한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리하게 세월호 세대라는 거를 규정하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문이나 언론 칼럼 같은 걸 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
복적을, 그러니까 칼럼을 쓰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본인들의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월호 세대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저도 나름 30대 중반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기성세대로서, 어중간한 세대로서 좀 그런 회의감이 들고요. 솔직히 이번 사고에서, 여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면은, 야당이 정말 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정당이 대한정당으로 뭔가 집권 세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지난번에 국정원 사건 때 김한길 대표가 서울시청 광장에다가 천막을 짓고 노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세월호에는 천막 장사 같은 게 전혀 없었죠. 저는 이게 그 권력을 쟁취하지 못하거나 부정의 권력을 뺏긴 것에 대해서 천막 장사를 지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가장 먼저 천막 장사를 지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지지부진 끌고 예고를 해서 나중에 하겠다 한다면 야당이라도 정말 제일 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액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 터진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정권의 수장들이 이렇게 헛소리들을 많이 하느냐, 지금도 매일 터지는 여러 가지 개념 없는 발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일 것 같고, 또 그분들 관점에서 굉장히 온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라면을 먹는다. 배고픈데 라면을 먹을 수도 있다. 우리가 무슨 잘못 대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치킨 시켜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란 넣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점점 우리가 봤을 때는 기도 안 차는 내용이지만은 그분들이 살아온 세계관에 따르면은 그 전쟁 때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으면 되지 왜 밥을 굶었느냐라는 그 경험 세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느냐, 아니면 절대다수의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느냐의 그런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6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죠. 이 과연 새 정치인가, 앞전에 있었던 여러 공천관 형수도 그렇고 이 새 정치가 아니라 센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당대표가 됐고 5대5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정육점 하던 사장님, 갈비집 하던 사장님, 세탁소 하던 사장님들 계속 쪽수가 모자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의 50%를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변변을 보면 정말 정치만을 꾸준히 노력해서 해왔네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부부 장관들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재난을 겪을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군대는 계속 훈련을 하는데 중부처 장관들이 여러 가지 긴급 상황에 대해서 트레이닝이나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준비가 안 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치를 전혀 고민하지 않던 분들이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은 이분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해서 지방 살림들이나 행정들을 도맡아 할 텐데, 과연 이분들이 세월호 이후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미 공천도 다 끝났고 새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세월호 세대 이전 이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 토마 피케티 교수가 얘기한 21세기 자본론에 대한 평가를 좀 담았었는데, 토마 피케티 교수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1%가 부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절대 99%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과징금 형태의 그런 부담을 계속 줘서 부의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많은 지식인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또 관점이 있구나 하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미국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 철저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본이나 자산을 축적하는 데 과정에 대해서 자꾸 배제되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100만 원을 번 사람과 편법으로 100만 원 사람들을 똑같이 다 뺏어야 된다. 근데 본인도 막시즘은 아니라고. 이거는 정치 시스템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구제, 비율을 따라서 나누는 거, 이거는 정말 개헌만큼 경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 달리던 말을 타고 가다가 잡아야 되는 걸 놓쳤다고 말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본인이 하야하겠다. 솔직히 저는 거기에 준하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안 하는데 계속 말을 타고 달린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얘기하는 게 현실에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앞으로 이제 2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라던가 아니면 제한 정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책임지고 뭔가 선언을 해주고 또 세월호라는 그런 기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신문화 또 뭐 경제, 정치 이런 것들에 낡고 또 썩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안 하겠다라는 걸 안 하는 기점부터 행동을 옮겨야지 지금처럼 계속 해봅시다.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액션 없는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살 뺀다고 얘기하고 이제 안 빼도 돼라고 해서 저녁에 치킨 시켜먹는 거랑 그런 다른 거 없어요. 네, 새정치가 아니라 센 정치였다. 마지막으로 최성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졸업생 최승훈이라고 하고요. 사고 소식 듣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단원고등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사고 소식을 이제 공유를 하고 별 탈 없이 이제 단원고 소식이 나서 그것도 공유를 했는데 오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언론들이 오보만 쏟아내는 구조자 탑승자, 실종자 이런 것조차 집계조차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SNS나 현장에서도 제기되는 대안으로 팩트피드도 있고 이런 쪽에서 계속 제기되는 의혹 제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생각해서 이제 진도에서 한 5일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현장 소식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현장 가족들의 답답함과 울분, 고통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네. 국가나 언론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해주고 있을 것이다. 이 기본은 해줄 것이다라는 이 믿음 자체가 산산조각 박살난 이런 그런 현장을 제가 같이 봤었거든요. 해경 측 구조당국이 브리핑할 때 계속해서 잠수사가 몇백 명, 배가 몇백 척, 조명탄이 몇백 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씩 집계를 계속 브리핑을 하고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 실제로 사고 해역에 나가서 배 타고 직접 돈으로 빌려서 배 타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브리핑이 멈추지 않는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만 계속하고 그리고 언론들은 그걸 계속 받아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특히 이제 4월 20일에 청와대로 이제 참다 못해서 행진하겠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가가 가장 신속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찰이 버스가 10대가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30분도 안 돼서 진도체육관 앞쪽을 완전히 봉쇄를 시키고 예. 그런 어떤 법적 저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권의 하나의 생체라도 용납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것들 거기에서 가장 실망을 느꼈는데 제가 이제 좀 느꼈던 것이 해경 구조당국이 이제 보고를 할 때 어떤 보여주기식 보고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권위적인 모습이 좀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제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발언과 동시에 이제 61년의 역사를 가진 해경이 혼비백산하면서 해체 수순을 바로 밟아가는 뭐 이런 일들이 그리고 통일은 대박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통일부나 뭐 자무기구가 무력화되고 복사를 대입 평가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 이제 교육부가 허겁지겁 복사 과목을 이제 편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정권의 어떤 권위적인 면모들이 그래서 드러난 게 아닌가
좀 싶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정원 사태라든지 이제 보훈처장이 어떤 무슨 일만 나면 대통령 공격한다 이런 반민주적 발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권 보위에만 매달려 있다는 국민의 안전과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는 좀 망각하고 어떤 정권 보위, 권위적인 정권의 보위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유영종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위성 정치에 대한 한면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도 어떤 영웅으로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영웅주의. 그게 국민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이제 따로 있고 상향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향식 민주주의, 하향식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세월호 세대의 정치 세력화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세월호 희생자 대부분 청소년이었잖아요. 이제 청소년이 이제 기성세대한테 이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보호해주겠다고 이제 말만 믿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권리에 대한 보호지 제약과 통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외에는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 희생뿐만 아니고 청소년 세대들은 이제 뭐 입시 스트레스 등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고통받고 이제 자살을 선택하고 이런 희생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계층 대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체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정권 이제 연령의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90% 이상의 국가가 선거 연령을 이제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이제 19금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제 교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학생 인권 노래 같은 자신들의 인권을 뺏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자신 주위에 이해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좌절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만히 있기를 종용하는 사회에 대한 환멸과 체념으로 이어지고 근데 그게 청소년들만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차악만 선택할 수 있는 선거만이 권리 행사의 전부인 것 같은 적극적 참여는 부정되고 다양성이 결여된 여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모든 세대가 체념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물며 이제 그 선거권마저 없는 청소년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또 이제 저도 노동조합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건설하고 이런 모습 움직임들이 이혼에 미친 자본을 견제하는 큰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본과 긴밀한 커넥션을 가지면서 돈 정치에 일조하는 소위 모형 노조들 특히 뭐 해운조합이나 이제 항원 노조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측과 긴밀한 커넥션을 가지면서 사측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은 청와대 신문고에 대해서 이거 계속 이런 상습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1인 시위도 하고 이랬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변혁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모임에 참석하든 노동자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행동을 하든 시민단체에 가입을 하든 정당에 가입을 하든 어찌되었든 각자의 지역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하고
여의도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뭐 규제 하나를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생명과 이윤을 저울질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뭐 단죄하는 깃발을 대의 현장에 꽂아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의제들 그리고 토론 주제들이 몇 가지 많이 나왔는데요. 세월호 세대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선거구랑 정당제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큰 세 가지 틀에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세대에 말씀하신 분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고 만약에 계속 하고 싶다면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글이 있었는데, 6.25 전쟁 이후로 전 국민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이기도 하니까, 교회 사람들, 심지어는 정치 사회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제 아내, 뭐 하여튼간 뭐 우리 애들, 저도 중학생 딸이 있고 뭐 초등학생 애들이 있는데, 뭐 우리 막내 아들까지도 다 얘기하는. 이런 이슈는 없죠. 사실 지금 박원순 하면 우리 애들 모릅니다. 누군지. 그리고 우리 아내는 서울시장 후보에 별 관심도 없고, 대부분 주부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관심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런 것들이 지역의 문제고 그 지역의 강력한 임팩트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느낌이 많이 달랐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반성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때 막 떠들고 이렇게 떠들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계속 지금 이 노란 리본 달고 뭐 있지 않겠습니다 뭐 하는 것들이 아마 역대 누적된 참사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번에 이제 응축되면서 폭발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이제 요걸로 딱 떼서 개별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적된 대한민국의 구조적 부조리와 통치 구조의 문제점들이 세월호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분출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사고가 아니다. 사고가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그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4월 16일, 17일, 18일만 해서 일지 같은 걸 좀 썼어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서. 왜냐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느낌이 잊어버리니까 썼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고, 지금 지지난주부터 주말마다 엄청난 이제 집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좀 뭔가 다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실 6.25 이후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큰 사안이긴 하죠.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월드컵이 또 다가오죠. 많은 분들이 월드컵 하면 또 누구나 마음이 동조돼서 우리 팀 응원하고 싶고, 하고 이제 정권의 CDS 정책처럼 자발적인 스포츠에 또 몰입이 돼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월드컵 때문에 잊혀질까봐 걱정되는 거. 그래서 키워드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서 있지 않을 기준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고, 또 지금 제가 어제 밤새도록 조사를 해봤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청년들이 얼마나 동참을 했나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200명이 안 돼요. 청년은 기준? 예, 청년의 기준은 42세. 예, 투표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200명이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년이 아무래도 사회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진보적인 가치라든가 지향점, 또 사회 문화 변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세대인데,
앞전 대선에서는 38.2%가 2030 세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국회의원은 3%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10분의 1가량 오히려 그보다 적은 200명 정도 공천을 했다. 또 이분들 중에 또 절반 이상은 또 많이 피를 흘리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 기존 기득권이라든가 정권의 지금 여러 가지 조작이라든가 그런 영향력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서 꾸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 주말에 집회하는 것들이 언론에서 좀 다르지 않고 있죠.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본인이 일지를 쓰는 거지 전체적인 공론의 관점에서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진화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를 꿈꾸며라는 지금 타이틀 아래서 지금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다면은 정치 제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선거가 와중이고 또 큰 국가적인 이슈가 앞두고 있고 이렇다면은 정말 시민사회 계층이라던가 김재훈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피력하고 또 중론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사회 시스템 또 각각의 소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움직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가이드라인은 제가 봤을 때 부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저는 항상 세월호를 타고 있어요. 제가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 타고 만약에 바다에 가라앉는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작지도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탈출하기 힘들죠. 그런 상황을 매일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 그런 부분에 대한 당장 내일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가 고민하는 거죠. 세월호 그 참사 와중에 활성보조인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집에 화재가 나서 그대로 화상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고 산소호흡기가 없으면은 그 평상을 유지할 수 없는 분이 한 몇 시간의 활동부조인 부재로 인해서 내사 상태에 가까운 지금 중환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약자, 노인층 장애인분들은 매일매일 세월호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또 뭐 지하철 사이에 바퀴가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끼리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고 고학적인 관점이라든가 그냥 타자화된 그런 관점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말씀 좀 드렸으니까 참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외신 기자, 외신들은 세월호 사태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과적 얘기를 해요. 안전관리자가 왜 그걸 감독을 안 했지? 예컨대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장과 성원들의 아주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갖다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말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과적, 병행수, 결박 이런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 감독도 쉽습니다. 근데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갖다 파헤치면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 개선 방안들을 낼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가 소위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는 연합해온 시스템이라고 20년째 지금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희한하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의 솔루션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양근모 대표님께서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들어보면 쉽지 않아요, 저는. 그죠? 근데 그렇지만 아주 실행이 쉬운 솔루션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허물 과정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경수 못 뽑게 하는 거 쉬운 얘기입니다. 결박 제대로 하고, 교육훈련 제대로 하고, 구명장비 제대로 갖추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안 하고요. 지금 우리 문제 뭐라 그러는 거 보십시오. 규제 완화 때문에 문제다라고 그래. 규제 완화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신자유주의는 진짜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논리들이요. 일단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모든 걸 갖다 결국은 정치 투쟁의 불선수계로 쓰고 있거든요. 자, 권위주의라고 얘기했죠. 그죠? 권위주의라 그러면 군사독재 정권 후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권위주의라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타겟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뭐냐면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구체적 대안들을 뽑고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납으로 해가지고 야, 안 되면은 야, 리더십이 문제다. 또 정권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 과정 빼놓고 말입니다. 그냥 멀리 펑펑펑 뛰어가지고 규제 완화가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 권위주의가 문제, 그 다음에 대중의 참여를 갖다가 못해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보십시오. 또 있잖아요. 돈보다 생명의 문제, 뭐 이익보다, 아니 뭐 자본보다, 뭐시 사람이 문제? 뭘 웃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사실은 말입니다. 그럼 사실, 아니 지금 뭐냐, 뭐, 북한이 딱 그래요. 돈보다 생명입니다, 그쪽, 그죠? 아니, 하나는 다수를 위하여, 다수는 하나를 위하여, 이걸 나름대로 구현한 거예요. 아예 그냥 이윤 메커니즘 자체, 이윤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하도 안 들어가니까 장마당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워딩, 아주 익숙한 워딩이거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 200년, 300년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지혜와 양심의 총합한 사회주의였고, 사회주의의 모토가 사실은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딴 데는 말입니다. 이윤축 인정하거든요. 시장 논리 인정해요. 또 그러면서 공적 규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걔들도 연하네요. 선진국도 이거 해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다가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 있잖아요. 이기적 속성과 이타적 속성들, 이걸 갖다가 딱 그냥 동시에 보면서, 그래서 이기적 속성을 누르고 이타적 속성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윤동기들을 갖다가 제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 공적 규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돌리는데, 그 괜찮은 사회지 않습니까? 불안전하지만. 근데 우리는 시원하게 말입니다. 뭔가 크고 아주 격한 얘기합니다. 멋진 얘기를 막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정권 타도, 보수정권 타도입니다. 이쪽은. 그죠? 보수정권 퇴진이잖아요. 왜 규제 완화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죠? 전 이거 정말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은 그것이 청년이든 노인이든 간에 한국 사회에 이런 정치적 아주 잘못된 악습들하고 저변한 세력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실사구시해서 구체적 대안을 내고 근거를 가지고 정권을 갖다가 정권 타도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체제나 제도를 갖다가 기업자라는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풍모를 갖고 있는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일단 지난 대선 때부터 있었던 얘기들이죠. 너 아니어야 내가 된다. 뭐 이런 거죠. 당신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만 슬로건을 쌓았던 사실은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그런 색깔론이나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했었는데 일단 김 소장님에 대한 의견 덧붙이실 것 같아요. 네,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또는 계속 일어났었던 사건들에 대한 디테일한 솔루션은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그런 디테일한 솔루션들을 여기서 해결책을 말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런 디테일한 솔루션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또는 정부와 정치권이 어떠한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인명 중심 또는 사람 중심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치들이 조금 더 이제 중점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경시되었던 것들을 좀 다시 좀 살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조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세대론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세대 결집이 어려운 게 아마 20대 또는 대학생들, 민주화 이후에
아마 세대 결집이 제일 힘든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집단 행동을 했던 경험 또는 집단적으로 같은 정서를 공유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세대 갈라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투표율로 보면 결집이 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2002년 대선 때 월드컵에 대한 그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2002년 이후로 20대 투표율, 특히 20대 투표율과 대학생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2008년도부터 쭉 돼왔던 촛불 때 경험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명확하게 그런 같은 집단 행동, 집단 정서가 명확하게 세대 갈라치기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분명히 효과들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김 소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요 관련해서 좀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배에 한 30명 정도 제주도 분이 타셨대요. 근데 제주도 분이 타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하고 나머지 다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배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좀 위험하면은 다 바다에 뛰어내려라.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훈련을 그러고 나서 바다가 일단 뒤집어지면 절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뒤집어지기 전에 나와라. 그리고서 가급적 그 배에서 멀리 떨어져라. 그게 회오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도 사실은 그날 이제 민간인에서 그분이 이제 계속 한 30-40명을 구한 분이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계속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계속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말하자면 해경이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가갖고 막 학생들 끌어내고서 한 30-40명을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계속 교육이니까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공무원, 제가 이제 행정학이기 때문에 공무원 되는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가리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시장이 있어요. 근데 정부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보면 비리를 거기서 막 5억 10억이 남는데 내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그걸 말해서 딱 조금만 내가 눈을 한번 딱 감으면 막 20억이 오는데 그걸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것들이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비리가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감시하는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보다 4-5배를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건 뭐 나이 상관없이 시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10개 정도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정부에서 정말 안 되면은 나는 앞으로 해양경찰청만 감시를 하겠다. 나는 보훈처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에 계속 다른 사이트가 아니라 이런 정도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끼리 나눈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계속 이런 비리가 전 누적되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책임지는 정말 강한 정부가 돼야 되고 국민도 강한 정말 내가 감시하고 책임지는 시민이 돼야 되고 기업들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국민들 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이 재난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너무 나쁘지 않냐. 선장이 어떻게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나올 수 있냐, 도망칠 수 있냐 그랬더니 재난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건 선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생이나 부모가 각자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3살, 4살서부터 이미 어떻게 하면 책임을 하게끔 키울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이랑 학생들이 그 배 안에서 손잡고 위에서 명령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부분에 있어갖고
정말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정부도 물론 되게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 이렇게 놔두면요 그대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책임지는 어떤 시민들이 저는 이제 한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조금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각자의 책임 있는 판단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선 선생님. 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6대4든 4대6이든 결과는 어차피 기득권 두 개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같이 전망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투표 제도를 바꾼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 투표용지는 기호랑 정당이랑 이름만 써 있어요. 이거는 재헌국회 때 계속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 기호를 받으면은 이름이 위에 뜨게 돼 있고 기득권은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폄훼하는 개발도상국이라던가 이제 막 민주화된 국가들의 투표용지를 보면은 심지어 거기는 문맹률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글씨를 쓰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써놓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투표용지를 보니까 부족들이 서로 그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상형문자 형식으로 그림을 해서 이 친구가 주유소 사장인지 정육점 사장인지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자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하더라도 내가 가치가 있는 정당에다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인물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함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모르고 개표장에 도착을 해서 그게 열리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그렇게 무너지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투표함이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 야권조차도 기득권 속의 야권인 거죠. 네, 그분들의 사고 구조는 뭐 청년 세대가 뭐 많이 유입이 된다. 그분들이 막 정치 시스템을 고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계속 혁신을 얘기하고 해야 된다 해봤자 이런 근본적인 거는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너네도 기득권 속의 야권이고 기득권 속의 뭐 군소정당 아니냐라는 그런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정말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은 솔직히 이 사회가 바뀌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좀 회의적인 게 자꾸 회의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다 마칠 가능성이 농후하죠. 아무리 이런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한다기보다는 해양경찰을 폐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자세히 분산시키고 심지어 오늘은 그 총리를 안대희 씨를 또 내정을 했다는 충격적인 또 내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 갈 때도 그 국가 수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장관이랑 준공식도 아닌 기공식에 사인하러 간 거였거든요. 정말 이 정치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핵심에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녀가 대통령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여당의 그 수반이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뭐 부정이든 뭐 공정했던 간에 과반수를 득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면은 어떤 기업에서는 다 잘리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에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정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된다 또 총대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 선거 이슈가 월드컵 때문에 많이 희석되면서 이렇게 또 의식 있는 분들이라던가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많은 그 식자들의 의견을 모으시는 분들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 독려해가는 그런 문화도 뭐 팩트TV도 그렇지만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대호 소장님께서 한 말인데요.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요약을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쨌든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고가 있었고 이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속해서 이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대형 참사가 결국에 이러한 사고들이 어떤
서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실 시공 이윤보다 생명이 이윤보다 우선시되지 않는 그런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 그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거든요. 1년에 2,000명이 죽어가잖아요, 산재로. 그리고 또 국제노조 총연맹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이 노동자 권리지수에서 최하위 5등급을 매겼어요. 이제 같은 속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방글라데시나 과테말라,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세월호를 보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척딱지 선장, 비정규직 승무원, 최저임금 못 받는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승객들을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근무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노동유연화, 이것도 규제 완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때 엄청나게 심각하게 비정규직 악법 있었고 정리해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세월호 참사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구조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또 일어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요, 일단은 해경은 철밥통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제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비정규직이라 가지고 뭘 못했다. 이제 이런 논리들을 갖다가 이제 쭉 많이 피지 않습니까? 처음에 비정규직하고 규제 완화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정규직 얘기는 사실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는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이랬는데 또 이제 비정규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정규직 또 박지영 씨 발레도 있고 그다음에 철밥통 우리 회장들도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실세 승무원은 정규직이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나쁜 짓 하는데 사실은 일조를 했겠죠, 그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비정규직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자꾸 비정규직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는 전문가답게 구체적으로 보자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주 건방진 얘기고 나쁜 얘기예요. 저는 모든 문제는 실사구시를 해야 돼요. 팩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인과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전문가고 안 전문가고 청년이고 장년이고 상관없어요. 실사구시와 팩트, 인과관계 확인이라고 하는 거. 그냥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세월호 참사로부터 이 엉뚱한 기운을 갖다가 끌어내는 거 보면 우리가 외환위기와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 있잖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또는 양극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실사구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즉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이게 외환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고용능률화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요.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가서 대량 정리해고 1번 아닙니까? 거기서 제가 자세히 봤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 뒤로 지금 10몇 년 동안을 갖다가. 그거 사실은요. 옛날에는 부실기업을 이런 대만불사했잖아요. 왜 대만불사냐면요. 은행이 뒷받침을 해줬거든. 그리고 그 은행을 갖다 국가가 다 쥐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김호중이가 그렇게 무리한도를 했냐면, 알죠? 이익은 자기가 취하고,
부담은 사회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유병헌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시스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엄청난 어떤 그 과잉 투자를 하게 됐잖아요. 가다부채를 안았고. 그래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때부터 대마불사 신화가 사라졌어요. 제가 대우자동차에 있어서 알아요. 아니, 좀 중소기업은 옛날에도요, 망하면은 사람들 잘리고 그랬어요. 근데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은 망해도 잘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공무원하고 비슷해.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정리하고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뭐 고용유연화 쉽게 하고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물질적 토대하고 상부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고용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이 상품 서비스 시장 있잖아요. 이거 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 토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땅이었는데요. 바다가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질퍽질퍽한 어떤 갯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단단하게 서 있던 것들이 고용이 흔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밑에가 깨지고 흔들려서 이렇게 위가 그냥 깨진 건데 이거를 갖다가 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와가지고 흔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실사부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정치든 사회든 발전을 갖다 가로막는 엄청나게 큰 질곡이 바로 어떤 문제를 실사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대충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항상 우리 사고는 인간의 습성일 수도 있는데요. 도덕주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항상 나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나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자본의 이익에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어떻게 보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 항상 도덕주의 프레임 또는 선악 프레임으로 세상을 갖다가 보려 그래요. 모든 이런 작패들을. 또 하나 그거의 변형이 뭐냐면은 노동과 자본에서 노동의 힘이 약하고 자본의 힘이 세서 그렇다. 이런 게요. 또 하나 민족과 제국주의와 식민지 이게 있어요. 이게 이석기 쪽의 프레임이에요. 모든 거는 어떤 우리가 정석 때문에 동석 때문에 그렇다. 이런 아주 단순무식한 통적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뭐냐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세게 작동해버리면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 참사로부터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뭐 너무 위시적인 관점, 그런 관점 얘기해주는데. 저는 그냥 학생으로서 뭐 여쭤보고 싶은데 김대호 소장이 말씀하신 그 실사부시나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려면은 그 구성원들이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야 하고 또 자기 나름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익을 자기 사유화하고 또 위험은 사유화시키는 상황을 나머지 구성원들이 용인한다는 거는 그 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남들이 내가 이거를 챙겨도 관심이 없으니까 또는 뭐 그래도 괜찮을 테니까 안심을 하고 그런 상황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재난 사고에 있어서도 아까 수장님 저기 20년 동안 고쳐지지 않아서 답답하다. 그게 안 고쳐졌던 게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내더라도 내가 이제 괜히 모난돌이 되는 게 아닌가, 정맞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다 대개인들이 되게 위축되고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실사구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생각하는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아님께서 되게 비약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회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이 있은 후에 기존에 20년 동안도 못 고친 문제를 단 2달 만이라도 고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뭐 토론도 이제 뭐 세월호 이후에 또 다른 정치를 꿈꾸는 상황이니까 그런 좀 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저 위에 있는 논리가 아니라 가장 밑에 기저에 있는 또 가장 중요한 또 문제 제기이자 이제 토론의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관심의 문제, 정치가 일종의 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된 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된 게 국민들이 워낙에 정치로부터 유리돼 있고, 또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들 지금 제 카카오톡 친구들 목록만 봐도 프로필 사진이 다 노란 리본이었다가 다시 다 돌아왔거든요. 이제 네. 어디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걸로 관심이 이제 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은 소장님께서 가장 너무 멀리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가장 넓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연장선의 질문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나름 괴기한 이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 앞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끌고 왔던 경제 패러다임에 보면은 공정무역이라는 거라든가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아까 얘기했어요. 혁신 경제, 예, 혁신 경제, 또 공정거래, 네.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약간 20세기적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낙후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가를 유지해주는 그런 관점의 무역인데, 생산가만 유지해주면은 너네는 그 최저 임금만 보장하면 된다라는 논리랑 이렇게 일맥상통해질 수도 있고요. 또 공정거래 같은 경우에 독과점이나 공정거래를 막아서 대기업하고 이제 중소기업이 상생한다는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서로 같이 커서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될 수 있고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될 수 있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착화된 상태에서 같이 크자. 너는 항상 그 위치에 계급화로, 시장 내에 계급화로 유지돼 있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 같은 문제도 예를 들어서 금광에다 이제 금을 계속 캐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생산성이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게 되는데, 금을 다 캐버리면 끝나는 거죠. 재생가능한 경제로 좀 전환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이 젊은 세대가 먼저 던지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멀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우리 사회나 우리 그 경제, 생활 경제 안에서 그런 것도 실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구조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실천적인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 제시라든가, 내지는 솔직히 정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학력이라든가 연배가 좀 짧거나 아니면 길더라도 쉽게 워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고 간단한 그런 워딩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58분이 됐거든요. 일단 참석자 질의 받고 마지막에 한 분씩 마지막 최종 질문을 받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오신 분 중에 서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대행동 대표인 이대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 다른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생겼더라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복자까지 다 같이 이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그 민주노총 그 사무실에서 열린 진보당 그쪽 분들하고 진보 통합 진보당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조건 나온 첫 마디가 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퇴진부터 걸겠다. 그래가지고 뭐 내일 하는 팀도 있고 모레 하는 팀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팀도 있고 해가지고 각자 뭐 개별 행동을 뭐 10명, 3명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유족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또 그쪽 분들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거나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공론이 서로 다 어긋나고 이렇게 되는데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의 틀은 같은데 왜 그 해법이 전부 다 다른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진각을 보내는데 의견 필요를. 한 가지만 이제 질문을 하네요. 아까 우리 그 토론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 연령이 지금 18, 아까 말씀한 80% 정도. 18세가 90% 정도 된다고. 예. 그 정도 되고, 정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정치에 감기고 신경을 안 써들었는데, 그 정도라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고 해서 정말 선거 연령을 낮춰서 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한번 이 토론의 자리에서 한번 합의는 아니더라도 뭐 합의 정도의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권형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짧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발제한 게 있어서 그때 이제 세월호 세대 얘기하면서 선거 연령을 우리가 만 17세를 좀 낮추면 어떤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제 고2가 만 17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한번 좀 제한을 하면 그럼 아마 18세 정도로 이렇게 존중되지 않을까. 고래가 모든가 다 아까도 이제 그 대통령 하야 뭐 얘기하지만 사실 대통령을 쳐야 그 밑에 이제 뭐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고 한 번씩 바뀌거든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실 정치 가동 물론 저 17세를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좀 다른 얘기고요. 예. 안타깝게도 이달 초에 헌재에서 기각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한번 제기했었죠. 민주당에서도 제기하고 인권을 위해서도 따로 이제 청소년 단체들이 이제 헌소를 했는데 이달 초에 기각당했죠. 기각당해서 그런 부분도 우선 정치권에서 합의가 돼야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연령을 낮추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권하고 피선거권 연령이 불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도 흔치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반드시 좀 고쳐져야 돼. 선거권이 19세부터 주어지면 전 당연히 피선거권도 19세부터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불일치시키는 것도 좀 많이 좀 빨리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시간 동안 토론 발제 고생 많으셨고요. 최종 마무리 받는 2분씩가 하셨던 역순도. 네, 역순도. 네, 최성원 씨 대표, 최성원 대표부터 오죠.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이제 지속 가능한 정치 참여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첫 번째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꾸만 이제 이 대의 정치에 기대려고만 하고 이번에도 선거가 어떤 민주주의 꽃, 민주주의 축제 이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악만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게 어떻게 사람 하나하나가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지극히 정치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서 무공천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국가가 뒤집어질 뻔했는데 다 또 여론조사로 다 번복이 된 그런 게 있죠. 기똥찬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치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현실에서 구현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지금 뭐 행정
의회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맡은 분들 새로이 이제 역할을 또 주어지게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대부분이 새 얼굴이 많이 또 이게 진출을 하시게 될 거니까 그분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또 딱히 질책하는 그런 시민 문화라던가 정치 문화를 우리가 계속 견지하고 또 그분들 스스로도 정말 파이팅을 해서 같이 그 의회 권력이라고 그냥 폄훼하지 말고 과거의 탄핵처럼 그렇게 나쁜 의회 권력이 아니라 정말 대의민주주의로서 있는 시스템 안에서 현실을 개선하고 바꿔나갈 수 있어 안전행정부가 필요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이제 군대 제대한 지 100일 됐는데 근데 머리빨리 네, 그래서 그런지 권위나 이런 게 많이 군대 때 이제 뭐 일 터지면은 여기 묻고 더 위에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문제인데 해결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 일 터졌을 때 막 우왕좌왕 하는 게 눈에 보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깊어가지고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위에서부터 이제 막 몸통박치기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차차 바꿔나가려면은 저희 세대 친구들에 많이 관심이 필요하고 또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치 무관심도 문제지만 특정 사안에 있어서 정치가 극대화되는 것도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쭉 추모 분위기가 유지되다가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서 다시 또 이 세월호 사건이 정치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세월호 문제를 이용해서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물론 언제까지 추모 기간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다시 정치 쟁점화 시키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1번은 정권 교체고 2번은 야당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시점에서 뭔가 국민들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야당의 대표들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야당 또한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나 또는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무조건 이제 여당과 대통령, 정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좀 자성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국민 앞에서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평목항에 2번이나 갔는데 그 전인가 후에 바뀐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바꾸고 싶어서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원래부터 이제 이렇게 쇼맨식 사진 찍으러 그냥 무슨 입헌 군주국의 군주처럼 이래가지고 폼 한번 잡고 어전 행사 즐기고 원래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의도한 거하고 다 다를 겁니다, 이게.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이제 기존에 어떤 이 관료들의 어떤 보고나 뭐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존해서만 안 되고 자기가 깊숙한 어떤 거를 갖다 알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실력이 이제 금방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박근혜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실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독특한 그게 있잖아요. 바닥 현실을 갖다가 모르고 속살도 모르고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실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국가적 위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저는 사실은 사회적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념 상황이나 권위주의 이게 아니고요. 실력이 있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진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였거든요. 그 관련해서 그걸 막 써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시각으로 보면 그 옆에 경쟁했던 사람이 있잖아. 문씨, 안씨가 마찬가지인 거야. 제 눈으로 보니.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지도자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어떤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치열하게 파고 들어갈 어떤 동기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가적 위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를 갖다가 물러가라. 이제 실력 딱 꼭똑이 봤으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해서가 좋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그리고 근원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로 나타나지만은 그 빙산의 일각이고 빙산 밑에 90%짜리는 뭐냐면은 정치 시스템 문제거든요.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된 어떤 정치 리더십을 전혀 키워내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월호 이후 다른 정치 꿈꾸며 이렇게 좋은 시간들, 특별히 우리 앞에 계신 토론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 제안을 하면 이 선거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같이 좀 이런 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야권 어떻게 재구성할까 같이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정치운동 하면서 일상의 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일상은 참 위대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잊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내 문제가 돼야 됩니다. 세월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나의 정황과 연계시키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공적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화를 도모한다면 여기에는 모든 팩트TV를 비롯해서 저희가 다 같이 공공적 이해관계를 갖고 같이 운명체라고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또 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의 소명의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영린을 봤는데 영화 그거 그냥 아까 그 디테일 말씀하셔가지고 이 구절이 생각나서 그냥 그 구절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도 좀 부족한 내용인데 뭔 소리를 하는가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생각할수록 좀 느껴지는 거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 구절을 위해서 2시간 힘들게 있었죠. 양공을 느낀 너무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하면서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의견을 그냥 저런 의견도 있구나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딱 하고서 그중 내 관점에서 쟤는 좌야 쟤는 우야 이런 거는 참 이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여튼 사람마다 다 자율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리면 어린 대로 어떤 이런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정부도 그렇게 이제 지금 정말 이게 일본의 하여튼 선장이면 선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책임감, 현장에다 정말 책임감을 이렇게 놓고 그냥 현장의 어떤 거기가 하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사람한테 전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주는 그런 어떤 정부에서도 아주 대통령이 딱 장관이든 이렇게 완전 권한을 위임해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번에 정책을 했는데 해경을 이제 해체하는 게 사실 좋은지만 그렇게 이런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됐으면 어떤 정책을 마련했으면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굉장히 다양하게 수렴을 좀 해갖고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좋든 나쁘든 실제로 그것을 해야만 하는 공무원과 국민과 기업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좀 이게 늦더라도 실제로 늦은 게 나중에 더 빠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민주성을 조금 더 경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다 관심에 대한 문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다 야구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관중에서 응원하는 것도 야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고 야구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 관중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의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론 세월호 이후 다른 정치를 꿈꾸며 토론과 발제를 받아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창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사회자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 하고 계신